일단 미국 주식시장 이게 정말 그 좋아질 이유가 더 많아서 지금은 오히려 걱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좋아질 이유가 많으면 뭐 좋은 거죠. 왜 걱정을 해야 되나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만 봐서는 금리가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겠지만 오늘 제가 키워드를 잡은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는 중국,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1.3이 되니까요. 네. 유럽에 있는 돈들이 일단 미국이 지금 제일 높아요. 국채 금리로서. 미국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돈이 움직이고 있죠.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본격화되면 만약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면 더 하겠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금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미국이 너무 좋아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돈들은 신흥국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같이 경기가 회복되는 게 좋지 미국만 독특하게 빠르게 차이나게 좋아지는 모습이 있게 되면 그 갭 동안에만큼은 신흥국, 중국, 중국, 한국, 신흥국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만 너무 좋아지는 것도 저희가 좀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말로 자금이 이 신흥국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많이 들어갔죠. 중국, 뭐 한국도 그렇고요. 네네.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것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이 돈이 빠져나가면서 이쪽이 이제 패닉에 빠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건 위험자산, 안전자산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근데 주로 중국에는 채권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채권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당연히 투자할 만한 요인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10년, 그 국채 10년 10% 막 이런 얘기를 3%를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3%면 뭐 이미 미국하고 비교해도 따블이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금 더 높은 금리가 입맛에 맞는 자금도 있지만 3%를 원하는 자금도 있지만 안전하다는 의미에서는 0.5나 뭐 50bp나 80bp만 높아도 움직이는 돈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미국의 국채를 샀는데 50bp 높다면 지금 유럽에서는 자금이 움직이죠. 네. 예, 그런 자금들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고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혹시 아까 제가 2016년 이때 프레즈5 막 나오고 할 때 경험한 건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의 자금이 브라질에는 부동산으로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빠져나갈 때, 부동산에서 빠져나가면 엄청난 쇼크를 또 가져오더라고요. 헐값에 막 내놓겠죠. 뭐. 네, 현금화하느라고. 예, 이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면서 빠져나가요. 더 붕괴를 일으키더라고요. 경제를.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제가 막 험악한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돈을 움직일 때, 그러니까 돈이 움직일 때 오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너무 한쪽, 특히 미국이 격차를 두고 좋아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고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와는 다른 두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정상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전체 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경계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금리에 대해서 바라보는 부분들을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뜻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몇 개의 장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S&P 500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보면 금리가 같이 올라갔던 구간도 여러 번 있었다. 네. 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S&P 500도 같이 올라갔던 구간도 여러 번 있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결국 금리 상승이 무조건 주식시장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처음에 적응이 안 됐을 때는 걱정으로 다가오니까 그거에 대한 적응을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선은 개념을 좀 갖게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라는 것들을 좀 구별해서 보기 시작해야 한다. 이제 과거에는 그냥 금리 그러면 하나로 보셨다면 이제 2021년 정도에는 좀 민감하게 명목금리가 있고 실질금리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왼쪽 장표를 보시면 우리가 보는 금리는 그냥 일반 금리는 그건 사실 가로치고 명목 금리인데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저기는 1.0으로 돼 있지만 1.3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1.3이 사실은 금리가 다가 아니고 그 안에 인플레이션이 포함돼서 1.3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이라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금리, 사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 1.0과 같다. 아, 왜냐면 디플레이션 지수가 마이너스 1.9%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발표되는 금리를 보실 때 요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같지? 라고 해서 같이 비교해 보셔야, 또 혹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질금리라고 해서 아예 표기해 주는 쪽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실질금리라고 써 있으면 이건 인플레이션 뺀 금리구나 라고 보시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사실상 명목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이 커서 2가 돼서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일 때는 지금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빼고도 플러스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실질 금리가 1.5%가 됐을 때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고도 1.5가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디플레이션 지수가 2%라고 쳤을 때 네네네네. 그러면 한 3.7% 정도 네, 맞습니다. 명목 금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그래야 이제 맞습니다. 정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높을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가 돼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 때문에 쇼크 먹지는 마라. 인플레이션 꼭 따져보고 인플레이션이 거기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면 그러면 실질 금리는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니 너무 겁먹고 주식시장을 보지는 말아라 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우리는 일단 그냥 나온 지수 그냥 1.3이야 벌써? 네. 이것만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래프 보시면 주식시장은 귀신같이 실질금리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일반인들이 그냥 아무리 금리를 보고 놀래도 주식시장은 안 놀랄 수 있다. 왜냐하면 항상 주식시장은 실질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지 명목금리와 높지 않다. 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연준의 정책 중에서 특이한 모습, 제가 여기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TIPS라는 게 뭐냐면 그 물가채예요. 미국의 물가채. 이 물가채를 연준이 구체적으로 사서 저렇게 많이 보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가채를 연준이 많이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가 연동 채권의 금리가 낮아지게 돼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10년물 금리에서 인플레이션 프로텍션 채권 금리를 뺀 게 DEI라는 기대 물가 지수거든요. 결국 연준이,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연준이 TIPS를 죽어라고 사서 이 물가 연동 채권의 금리를 떨어뜨리면 명목 금리와 물가 연동 채권의 금리 사이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하나가. 네. 벌어지면 이만큼이 BEI라는 기대의 물가가 형성돼요. 결국 시장에 물가를 만들어내고 싶다, 연준이. 그걸 저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지금 오히려 발생시키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상황이다. 네, 그걸 TIPS라는 거를 자꾸 사서 연준의 돈으로 사서 금리를 움직임으로 해서 시중에 BEI가 2% 이상 나오게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연준은 왜 저럴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건데. 맞습니다. 연준의 뜻은 사실상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경제에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걸 통해서 사주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시중에 많지만 연준은 그쪽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 경제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2009년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제가 10년, 11년, 12년, 13년 정말 저는 연준을 자세히 보는 사람에 속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저들이 실패했던 게 있습니다.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결국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계속 실패해온 게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케인즈 같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그 그런 야성 심리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조작을 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 게 인플레이션 심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데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다시 연준으로 다 들어옵니다. 은행들이 풀지를 못해요. 그렇죠. 통화 승수가 낮고 그 다음에 이 회전율이 그 통화 유통량이 적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기도 했던 거죠. 이번에 저희 투자자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주의하는 이유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풀었냐면 옛날처럼 금융기관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한 게 아니라 직접 꼽아줬기 때문에. 그렇죠. 메인스트리트에다가 예. 직접 가버렸으니까. 개인 자금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을 풀면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은행은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될 상황에 더 안 합니다. 떼일까봐 못하죠.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발생을 안 했고 결국 돈은 풀었지만 인플레이션 승수는 작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넣어준 돈이니까 이건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만들어낼 걸로 보여지니까 이번에 인플레이션은 과거하고 다를 거라는 게 시장에서 걱정스러운 요인인데요. 그렇죠. 네, 그것들을 연준은 사실상 의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면이 있다. 왜냐하면 2009년도의 실패 요인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결국 다른 말로 수요 측 인플레이션입니다. 디맨드 풀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용 쪽에서 발생하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 쪽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경제를 실제로 살리고 움직이려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합니다. 반드시. 근데 연준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풀고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긴 살렸지만 제대로는 못 살렸다.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수요로 나타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18년도까지 금리를 올리다가요. 2019년도에 기억나시나요? 인슈런스 컷이라고 해서 금리 3번 내렸습니다. 사실 연준으로서는 치욕이에요.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올려가다가 옆으로 가다가 나빠져서 내린 적은 있어도요. 이렇게 올리다 말고 내린 적은 없어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엄청 트럼프의 말을 들은 것 같진 않고요. 네. 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연준의 역사 중에 자기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안 좋아졌는데도 안 내려서 더 큰 위기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은 사실 겉으로는 그렇다고 말했지만 모든 사람은 알았어요. 아, 니들이 너무 빨리 올렸다는 뜻이네. 예, 그걸 인정한 거네.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연준이 이번에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무엇보다도 경기를 살릴 때 인플레이션, 수요 살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TIPS를 사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롬 파월이 자꾸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금리 상승의 이 구조를 제가 좀 봤으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금리가 나타나더라도요. 그러니까 미국채 10년이 상승을 하는데 그 안에 구성 요인이 4가지 정도 있어요. 똑같이 이제 금리가 1.3이지 않습니까? 네. 1.3 안에는 지금 보이시는 4가지 인플레이션 리스크 프리미엄, 실질 기간 프리미엄,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단기 실질 금리 경로라는 게 다 같이 모아져서 1.3이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뭐냐면 텀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 실질 기간 프리미엄이에요. 이 실질 기간 프리미엄은 사실상은 어떤 그 실제 금리 인상 우리가 두려워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지도 몰라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예상으로 나오는 프리미엄이에요.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1.3은 내용상으로 보면 두려운 1.3이 아닙니다. 그 1.3을 쪼개 봤을 때도.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연준은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을 많이 높이게 해서 실제 금리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산 시장이 깨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욕구들을 연준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틀어질 정도로 너무나 강력한 인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지 공포스러워해야 될지가 딱 포인트가 잡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더라도 지표를 보시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금리 몇 프로다.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1.7에 갔기 때문에 붕괴다. 막 이렇게 보시지 말고 왜냐하면 사실은 시장이 그렇게 바보예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 다 알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요번에 제로스탑인가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미국의 게임스타 사태처럼 희한하게도 너무나 당연히 이 기업은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공매도가 어떻게 보면 옳은 얘기처럼 들렸는데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뭐 한국이나 뭐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서 느끼기에는 시장이 가끔 맹목적입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때 팔아야 될 거냐. 정말 내가 이 팔아야 될 상황이냐. 아니면 버텨야 될 상황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 시장의 뉴스를 봐가지고는 옳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쓰는 그 뉴스의 내용은 타당하게 보여야 뉴스거든요. 네. 주식시장은 타당하게 보이는 요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안 팔고 버팁니다. 네. 아니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빨리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지표나 팩트들에 대해서 그 내용물까지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모든 부분은 아니고요. 2021년은 금리가 이슈니까 오늘은 금리를 좀 뜯어보고 있는 거죠. 네. 예. 하여튼 위험의 실체만 정확히 알면 뭐 어떻게든 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사고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과거 리세션하고는 지금 다른 양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미국 그 경제 관련해서 그 레리 서머스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좀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지금 오늘 나온 고용 지표도 네. 그 신규 실업자 신청이 80만 뭐 이렇게 되면서 상당 부분 안 좋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은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저희의 인식인데 사실 지금 보이시는 그 지표를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좀 약간 낯서시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뭐냐면 그 실업률이 좋아지는 추세를 지금 여러 번의 위기와 비교한 거예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실업률이 떨어지는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시면 그 커런트 2020이라고 돼 있는 게 그 위기 이후에 5개월 안에 실업률 뚝 떨어진 걸 보십시오. 그러게요. 네. 뭐 80년대 그 오일 쇼크라든지 그 다음에 2001년도의 위기 때 실업률이 천천히 낮아지는 그러니까 고용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저 여러 개 그래프가 말해주지만 독특한 하나 코로나 이후의 실업률은 뚝 떨어져 버린. 그래 완전 절벽이네요. 첫 번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제롬 파월의 설명 과거 얘기할 때 이번의 위기는 인컴 쇼크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막을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 같다. 바로 이렇게 다시 또 수직 반등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옐런이 그거를 최근에 인터뷰에서 CNBC 인터뷰에서 추가 부양책이 통과된다면 내년에 완전 고용도 볼 수 있다. 완전 고용은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완전 고용을 3%대 실업률이었고요. 네. 사실 미국 같은 나라는 거의 5%대 정도 되면 완전 고용으로 봅니다. 4%는 정확하게 완전 고용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옐런은 거의 5%대까지도 실업률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른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얼만큼 지금 이 미국이 여기 부양책이나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투자를 과격하게 크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결국 대부분의 일자리가 다 서비스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전 고용을 회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부분들은 서비스 일자리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일자리는 오른쪽에 보시면 물가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60%. 그 결국 백신의 효과가 아주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죠. 물가의 영향, 그 다음에 일자리의 영향이 백신 경제라고 말할 만큼 만약에 빠르게 백신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된다면 고용과 그 다음에 물가에 다 저렇게 미국 같은 구조에서는 큰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느냐 이런 어떤 데이터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 속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네요. 이제 결국 이게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금리 인상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